자,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총선에 돌입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연일 정치 뉴스가 뭐 뉴스의 한 3분의 2 이상 3분의 2 전체 뭐 다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어제 정부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이 이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였는데요. 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등등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근데 뭐 지방에서 하는 첫 그 민생 토론회를 부산에서 했다 이런 데는 되게 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통령이 그 마지막 발언에서 했던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성장축을 갖고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좀 의미 있게 들렸다라고 보는데 정작 토론회 자체는 민생 토론회인데 저는 좀 죽어 있는 느낌. 예. 그래서 토론이 없는 토론회. 그래서 네. 저는 한마디로 좀 죽어 있는 토론 없는 민생 토론회 같은 느낌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좀 봤다. 되게 좀 힘들었던 게 오로지 살아서 막 생동감 있게 하시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으세요. 장관들 일부 몇 명은 좀 그런 생동감을 주긴 했는데 특히 이제 거의 저는 시민 패널들이 와서 질문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문인지 아니면 정부가 하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는 수준의 질문이 아닌 거죠. 질문이 없다는 건 토론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왜 이럴까. 그래서 조금 더 좀 생동감 있게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래서 좀 그리운 부분들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검사들하고 토론하겠다고 하면서 위도 벗겨가면서 네. 이러면 막 가자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정도로 좀 생동감 있는 토론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기획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 토론에 생각을 대해서 합니다. 별로 이렇게 썩 좋지 물론 않은 뭐 좋지 않지만 분들이 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단 그만큼 이제 좀 활발하게 살벌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강대강으로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지금 모습도 그렇지 보고 않습니까? 하고 지금 싶다. 엄청나게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이렇게 박제화된 느낌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정말 보는 우리들은 힘들죠.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좀 칭찬할 만한데 내용을 네. 칭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접근 방법은 괜찮더라. 근데 네. 내용도 보면 사실은 울게 먹은 것들이 너무 네, 많죠. 제가 알겠습니다. 늘 들어왔던 거 그대로 다 들었어요. 형식은 솔직히.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그래 돼요. 이제 그렇죠. 그동안에 뭐 지역 발전을 위한 수식어 내지는 개념이 굉장히 많았지 그럼 않습니까? 정말 많이 가장 들어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와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시티인데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좀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뭐 발의는 됐는데 이제 통과가 되고 제정될까요? 해야죠. 통과될까요? 저는 뭐 의회에서? 어찌되었든 저는 그거는 통과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든 어떻든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그 법에 반대할 의사가 있다면 저는 그 법 안에 들어있는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채워가면서. 대안을 가지고 채워서 조금 변화를 모색하면서라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부산을 살릴 방법은 저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다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수긍이 가는 부분들은 잘 없더라는 겁니다. 기존에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다시 그 안에 재배치하는 느낌만 있어서 좀 그렇더라. 그래서 근데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예. 그만큼 이제 발의를 했을 때도 큰 틀에서는 다 이제 동감을 한다면 2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약에 통과를 못 한다면 이것 또한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총선의 이슈가 될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근데 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왜 부산만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다른 도시 뭐 충청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도시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뭐 저는 당연히 이게 뭐 발의가 됐는데 안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좀 압박하는 요소는 적어도 부산 선거만 가지고는 될 요소는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 소멸의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서 네네. 이제 정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걱정인 거는 이게 진짜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죠. 근데 이게 정책으로 진짜 나와서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명백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재정 투자할 만하다라든지 재정에 대한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네. 저는 그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 지금 지방으로 내보는 지방 교부세, 국비고도서 내놓는 교부세가 15조 깎였습니다. 안 주려고. 올해 힘듭니다. 교육교부세 말씀. 그렇죠. 15조 깎이면 네네. 적어도 부산에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운 것들이 깎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일단은 하고 뭐 이런 법이라는 내놓으셔야 게 되는 거죠. 주춧돌 하나를 옮겨놓고 또 그 다음을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이 정도로 듣고 예. 뭐 정치권 이슈 지금 낙동강 벨트가 들썩여가지고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낙동강 벨트를 두고 여당은 당내 중진 의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지역을 탈환하겠다. 또 야당은 이번 총선 통해 가지고 지역주의 극복의 전쟁 기지로 삼겠다. 이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어째 보십니까? 조경훈 교수님부터 예, 예, 최정 교수님 예. 너무 저는 화를 많이 했어요. 예, 조경훈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 서병수 의원의 투입 같은 경우에는 네, 북강서가 네네. 그 경우에는 뭐 가장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전재소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를 탈환해 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그나마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성을 민주당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네. 수성을 해내는 그런 그 공천과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낙동강 벨트를 네. 회복 내지는 일단 영남권에서는 다 네네. 이기겠다. 네. 저는 뭐 되게 네. 그 의지가 매우 강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생 토론회를 부산에 한 것도 그렇고 부산에 그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약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저격 공천을 한 거거든요. 네네. 여기 있는 이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찍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저는 민주당 적어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위기감을 느껴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네.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그 활로를 어떻게 찾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삼섬 김태호 의원도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데요. 두 의원 모두 경남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빅매치 예상됩니다. 어째 보십니까? 무시무시한 정말 대전이고 아마 네. 부산 경남이 뭔가 이번 선거 수도권 빼고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게 구조가 양산을 만들어지고 일일 있다. 것 양산도 같아요. 그렇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양산도 보면 결국 낙동강 벨트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에서 대단히 큰 격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좀 정말 이게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선 의원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저격 공천하듯이 그러니까 험지 이렇게 다른 차출 지역을 재배치하는 것. 그게 오케이를 바로 했다는 게 이전 선거와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놔두고 예.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 헌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적 어쨌든 이해관계를 분명히 따졌으면 뭐, 그 버티러 당연히 그걸 보기에는 거부했어야 그렇겠으니까요. 되는데 예.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예.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저 김해을로 가. 그럼요. 그죠. 그거 쉽지 않은 네, 거죠. 네, 그러고 네. 저는 지역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열받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야 도대체 아무나 오면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지역을 다 그렇게 관리하시던 분들 한순간에 다 찍어내고 왜 그분들이 명망 있다고 이름 있다고 타이틀 있다고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반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총선의 결과를 내는데 네네. 어떤 지역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뭐 그래 하루 수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분들은 힘이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정적인 혹은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힘이 있다. 네네.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들고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선거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세 지역에 그러니까 북강서갑 그리고 김해을, 양산을 이렇게 세 지역을 보면 분명히 한번 붙어볼 만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그러니까 이전 선거를 봤을 예, 때 예. 그리고 상대 후보를 봤을 때 그런데 사전에 이런 교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의미를 다 이렇게 부여한 거잖아요, 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교감이 있었을까?
저는 어떤 종류의 예. 교감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다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은 다선 의원들을 밀어내고 다선 의원들이 관리하던 실질적으로 되게 알짜배기 자리에 네네. 뭔가 넣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진 재배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재배치 당하시는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들이 그렇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중진 다선이 온다고 해서 민주당 얼굴을 국민의힘 얼굴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도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국힘으로서는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른 지금 현재 그 공천이 된 분들 세 분 외에 다른 분을 보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인재근 의원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한테 이제 불출마를 직접 전화해서 권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뛰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에 대해서 친명과 비명 사이에 이런 미묘한 갈등 여기에서 이제 좀 뭔가 갈등이 부각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정치 정서에서 바람직한가 안 한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네. 왜냐하면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의회 활동을 통한 그런 노하우와 경륜을 가지고 또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딱 받는 의미는 굉장히 올드보이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동안 갈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될지는 또 두고 봐야죠. 또 전화를 할지. 예. 네, 아니면은 뭐 전화가 아니라 이거는 비명 쪽 아니면은 친명견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한테 강남을 가세요 이렇게. 그럴 수도 뭐 있겠죠. 그러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진도 그쪽에서 박지원 예. 원장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지지가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박지원 원장 정도 되면 거기에 무소속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당선되고 남을 거기 때문에 거의 정리하는 게 쉽지 않고요. 저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전주에서 또 내부적인 좀 저는 반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정도는 제 생각으로는 뭐 저라면 좀 설득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이 안 나와도 민주당에 공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 제3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 조국 신당 창당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신당 만들겠느냐 아니야 만들 것이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조국 장관이 갖고 있는 팬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창당에 필요한 조건들을 쉽게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조국 신당 정도는 3% 스레스홀드를 넘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아마 나오시는 게 아닐까. 지역구에서 당선될 거다 이런 희망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비례 선거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비례 대연합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그걸 할지 말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좀 덜 된 상황이 아닐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 조국 신당도 아마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서 뭔가 한 자리라도 적어도 조국 의원 만들기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는 연동형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위성정당 만드는데 그 위성정당 리스트에서 조국 신당은 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건 아직도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결국은 중도의 표심을 놓고 볼 때에 민주당에서도 조국 그 전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절대적으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저는 비례대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옳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 이걸 어떻게 무마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저는 조국
개인적으로는 되게 박해받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죠. 그렇지만 저는 대승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는 좀 참았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말씀해 주시지. 이제 창당 선언을 제가 했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 여야 공천 심사 지금 뭐 들어갔는데요. 신청자 820명 면접을 시작하는 국민의힘 출마 지역을 당이 재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특히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중성동을 세 분이죠. 이영전 중소벤처부 장관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까지 네. 세 명이 이제 심사를 보는데 와 저분들은 다 저기서 저렇게 심사받을 분들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억울할 겁니다. 아마 야 내가 그렇게 내 좋은 정말 꽃놀이터를 다 버리고 예. 험지를 가겠다는데 험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난 뭐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공천권을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든 가라면 가야 되는 상황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친윤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국힘의 지도부는 갖고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뭔가 참신성을 보여야 된다는 것도 갖고 있을 거고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린 것 같으네요. 네. 예. 이어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축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3지대가 전격 통합했는데 제3지대가 개혁신당으로 통합되면서 총선 지형에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킬 것 같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울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건진 것 외에는 얻은 게 뭘까라고 하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하긴 급했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현역 의원이 없으면 앞으로 있을 정당 보조금 지급 이런 데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돈 없는 정당이 아주 급하게 만든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대의명분도 버리고 정치적 실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그런데 이게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지지율을 정말 견인하는 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 단계를 가진 사고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념적으로 같은 그런 분들이 뭉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아마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그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겠다라고 하는 다음 지금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 거대 양당 속에서 뭔가 우리의 지분을 차지해가지고 그걸 위하여서 뭔가 그 수사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자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 열렬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유호정과 함께하는 이준석을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는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유호정 의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사실 20대 남녀를 편가르게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고 그게 이데올로기 핵심인데 그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사람을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당이 이제 합당을 해도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도덕성과 그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볼 때 지금 현재는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5명, 최소 5명.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완전히 그렇죠. 뭐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원욱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실제 지역구에서 화성을 그리고 뭐 남양주 갑인가요? 하여튼 거기 그냥 지역구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담입니다만 이준석 대표 대구 나와라. 그래서 심판 받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개항을로 이낙연 대표가 개항을 가는 아이디어를 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이디어에 바로 대척점에 이준석의 대구행이 있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PK든 TK든 그렇게 골라서 나오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분비든 뭐 그런 데를 간다. 근데 노원이나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답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아마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느냐라고 네, 하는 네. 것도 개혁신당이 살아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이나 광주 쪽에 이제 나가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켜야죠.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러니까 반대. 양쪽에서 쌍끌이라면 그런데 그게 좋은데 과연, 네. 오히려 서로가 이제 감수해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네, 거죠.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명분을 쌓을 건가 아니면 실리를 채울 그렇죠. 건가 이건데 저는 만약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강주에 나가가지고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하게 깨졌다. 그럼 그 뒤에 감당이 안 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선택을 하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를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못지않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줄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딘가는 나오긴 나와야 된다. 저는 지역구를 나가야 되는 이유는 네네. 지역구를 나가서 비례대표의 득표율을 지역구가 견인하는 그렇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명분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나가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되게 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예, 어떤 정당에서 그 당 대표들이 한쪽은 영남을 대표하고 한쪽을 호남을 대표해서 그렇게 해서 당이 뭉쳐져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처음이죠. 네, 저는 대한민국 그- 헌정 역사 이후로 처음인 것 저는 같아서. 그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 돼서 아쉽지만 저는 화개장터 정도에다가 하동 정도에다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중간에 딱. 얼마나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지역주의 극복 차원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결합이라고 보는데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당이 다시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아마 하게 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는 또 아마 수도권에서의 비례를 향한 그런 득표를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워낙 여기까지. 인구가 많으니까. 네. 예.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두 분. 예, 자주 뵈야 될 것 저희가요? 같아요. 조만간에 아, 네. 예, 자주 불러주시죠. 3월부터는 정말 예, 매주 뭐 한 번씩 뵈야 숙제를 될 것 미리 같은데. 주시는 예. 미리 약속 좀 받으려고. 네. 예,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000